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과연 옳은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산업위원회 곽기도 간사님과 일자리노동 제2위원회 권순철 의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산업위원회 곽기도 간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대 대학생국회 과학기술산업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곽기도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사태가 국내에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일상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초래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고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거금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면서 굳게 닫힌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창업의 꿈을 갖고 스타트업에 도전했던 청년들은 초기 투자 비용 대출이자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위기에 처했고요. 지금의 서민들과 청년들은 이렇게 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꿈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국민들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을 얼마 전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치인, 행정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쟁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 몇 명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코로나 경제 위기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차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N차 지원금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의 말을 좀 인용해보고 싶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총리 시절 2020 정무 시무식에서 정책에는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책의 모순과 사각지대는 없는지, 정책의 현장과 수요자가 납득할 수 있는지, 정책 집행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이 세 가지 지점에서 합리적 정책인지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정합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인 2차 재난지원금에 모순과 사각지대가 우려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냐에 대한 문제에서 선별 기준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됩니다. 앞서 부동산 얘기도 했었는데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소득이 높게 잡힌 국민들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선별 기준에서 소외가 된다면 유동자산이 없는 국민으로서 세금과 코로나의 이중고에서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도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 부모님을 가지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금의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자신이 노력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부모님의 경제 사정도 악화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대학에서의 공부를 포기할 마음도 많이 갖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N차 지원금은 막대한 지원이 투입되지만 그런 점에서 그 효력이 많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뭐 충분하다, 충분지 않다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번 지원금으로 모두가 납득하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정책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후 장기화될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일시적으로만 해결이 돼야 되다 보니 결국은 N차 지원금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선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저 힘들 때 크지 않은 돈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받을 당시에는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악화된 삶을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행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풀게 되고 시장의 유동성을 키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제 밖에 나가서 소비하는 일들이겠죠. 이 과정에서 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또 다시 확산이 뭐 이번 2차 웨이브처럼 또 한번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 악의 고리가 다시 한번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많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르는 청년입니다. 많은 관료분들, 국회의원분들께서 고민해 주시셔서 정부와 국회에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도 의원님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노동 제2위원회 권순철 의원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노동 제2위원회 권순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가운데 2차 재난금 지급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먼저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방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재난지원금의 목표는 다음 두 가지로 설정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을 구제함으로써 정치적인 소요 및 분쟁을 초기에 억제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세계화의 고리가 악화된 배경에는 피해 계층을 구제하고자 하는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정치적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이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도 블루칼라 직종의 소득이 화이트칼라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추세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이번 위기에 특히 큰 피해를 받은 집단이 배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이제 피해를 특히 많이 받은 블루칼라 직종들 및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직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추가적인 피해를 억제하여 재난 이후 경제회복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유발된 경제위기는 실물 경제위기입니다. 즉 바이러스가 진압되면 곧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V성장이 가능한 구조의 경제이지만 최대한 빠른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동성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염의 위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의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비관적인 시각에 힘입어 포기해버리는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은 더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즉 경제활동에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걸린 블루칼라 직종들 그리고 소득이 급감한 여타 일부 직종들 및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동안 이들이 어느 정도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차후 경제회복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순철 의원님의 발제를 통해 청년들의 시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관해 청년들의 발제를 듣고 직접 코멘트 영상을 찍어 보내주신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시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님의 코멘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이렇게 요새 비대면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가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지도 그리고 권순철 두 분 대학생 의원의 발제들을 잘 봤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모두 그런 이슈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잘 피력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고 또 읽었습니다.
역시 재난지원금의 본질은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는 과정에서 일부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좀 어려움을 좀 줄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또 실행을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모두 다 주자 이렇게 해서 줬더니 지난번 보니까 소고기만 사 먹고 뭐 비싼 것도 사 먹고 또 이렇게 되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특별히 100만 원을 가게당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쓰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래 쓸 거를 줄이고 이거를 써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다 주자, 참 아름다운 얘기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더라. 원래 써야 될 걸 줄이고 받은 돈으로 써버리면, 그러면은 그 받은 돈의 의미가 줄어들죠. 원래 쓸 거 다 쓰고 받은 돈까지 다 써야 이게 소비가 진작이 되는데, 실제로는 받아가지고 원래 쓸 걸 안 쓰고 왼쪽 주머니를 줄이고 오른쪽 주머니 받은 돈만 써버려서 결국은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히 제한이 되더라라는 것이 지난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된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선별 지원의 개념이 역시 옳은 것 같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라는 구체적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나름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의 특징은 언제 극복될지는 모르지만 극복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행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그 극복의 시점이 오게 될 경우에 V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인데, 도대체 언제 이제 극복이 이루어지느냐, 뭐 백신이냐 치료약이냐, 하여튼 어떤 것이든 효과적인 것이 나오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만 버티면, 즉 극복이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순간까지 문을 열고 버티면 이제 그 극복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이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차원에서 보면 코로나를 극복이 됐다는 시점까지 버티기 작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버티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재난지원금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지적, 이런 것들 아주 훌륭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의견을 피력했던 것과 여러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를 하면서 이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면에서 크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더욱더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더 많은 분석들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창현 의원님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과연 정말 경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내 재난 극복을 위해 버티기 과정까지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 깊은 내용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온택트 연결고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곽희도 의원님과 권수천 의원님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곽희도 의원님께서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발제했던 얘기와 비슷한데요. 재난지원금 선별 제공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에게 몇 명을 어떻게 주어질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님께서 재난지원금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얼만큼 드려야 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 또 그에 맞게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면서 놀랐다, 진짜 실력자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우선은 그 재난지원금 선별 그 지급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왜 정부가 4차 추경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막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차 추경은 그 4월 총선 전에 집행되면서 그 순수성이 좀 의심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4차 추경은 추석 전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이 추석 민심을 또 지원금으로 뭔가 이게 사련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어떤 선별 대상자와 금액에 대한 그래서 산정보다는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는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시켜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관건, 그게 중요한데요. 우선 최근 13세 이상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4,600만 명에 해당이 되고 그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한 9,300억 원? 거의 빚잔치에 불과합니다.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게 20년도 질병관리본부 본 예산보다도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통신비 절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 2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가입자 기준으로 뭔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비례성의 원칙에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통신비 2만 원 인하는 통신 3사가 좀 선감면해주고 또 정부가 보존하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그 정부의 돈이 부족하니까 기업에게 그러니까 과중한 어떤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한다면 저는 전기나 뭐 가스나 수도 등 민생과 관련된 그러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다 이러한 발언을 하는 등 코로나 지원금의 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그 퍼퓰리즘을 넘은 어떤 돈퓰리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그 정부가 말하는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용어는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둘 다 경기부양금이라는 어떤 의미로서 시장에 돈을 푸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부양금을 불황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거라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통화의 유동성을 늘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금 지원의 방식은 효율성 또 생산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돈을 풀어서 경기에 확 불을 지르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것이죠. 이는 마중물일 뿐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발제하셨던 것처럼 어떤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역이나 보건 예산을 늘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부실화된 기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을 좀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그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 시점에서 4차 산업 분야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이 이번 추경에도 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추경은 단기적인 어떠한 처방에 불과합니다. 국가 경제 체질을 바꾼다는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어떤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의 추경으로 그 내년 국가 부채가 952조 5천억 원입니다. 조만간 1000조 됩니다. 결국 현 정부가 하는 행태는 어떤 돈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데 그 결과는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빚쟁이로 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드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단순히 현금을 통한 재난지원금이 아닌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핵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권순철 의원님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빠지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 채무와 관련된 논쟁인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몇 해에 걸쳐서 지급하여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재정이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걸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혹시 현재까지의 그 재난지원금 지급은 또는 앞으로의 만약 추가적인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여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제산업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산업 또는 그 직종 선정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아닌 부도 등 이전의 시장 경제에서 불건전한 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이미 불행한 상황에 놓인 수혜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재난지원금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에게 먼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나 혹은 지원금이 투기의 명목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이런 대상에게 지급된다면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효율성이 악화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움직임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권순철 의원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곳부터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한번 드려보면요. 이번 4차 추경은 그 5.16 군사정변이 있던 1961년, 그러니까 지금 59년 만입니다. 59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 1차 11조 3월 정도에 1차를 했었고 2차에 12조, 3차에 35조, 이번 달에 거의 8조에 가까운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포함하면 67조가 지금 추경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적자가 올해 846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거의 10조에 가까운 952조 5천억 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재정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6%를 초과했고요. 이후에서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이제 3% 이내에 운영할 것을 좀 재정 준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2배를 좀 초과한 상황입니다.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또 국가 재정에는 심각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는 그 5, 6월에 반짝 소비 촉진 효과를 냈을 뿐이고요. 7월에는 다시 소비는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윤 의원님께서 오른쪽에서 써야 될 것을 안 쓴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추경으로 내세운 어떠한 경기 활성화는 고용 창출은 철저하게 실패를 한 것 같고요. 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어떤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상황 인식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유례가 없는 어떤 재정 적자의 속도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 연구가들에게 좀 분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떠한 정책은 저희 국회 또 뭐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주셨던 도덕적 해이는 명확한 기준으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좀 도래한다고 했을 때 무한 추경을 한다 해도 이거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의 발제문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추경이 소비 진작 효과에 미비하고 또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명한 사실이고요. 정부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려고 하고 재정 준칙은 재정 수지 또 혹은 국가 채무 등의 일정한 목표를 좀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문제는 확장적인 재정을 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을 좀 검토 중인데 해석의 여지를 포괄적으로 두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준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철저하게 좀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청년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빚덩이를 우리가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발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희도 의원님과 권순철 의원님의 발제 그리고 허은하 의원님의 답변까지 우리 모두 단순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순간적인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 아닌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난 후 경제 회복과 좀 더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